저희가 예술과 문화와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하는 학교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가지고서 이 인근에 있는 학교 중에서 과학, 예술, 영재학교라고 세종에 있는 학교에 이익원 선생님을 모셨는데요. 거기에서도 예술이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함께 물어보고 들어보는 시간을 저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익원 선생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워드릴까요? 아니요, 뭐 상관없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그러면 아직 신입생? 예. 어떻게 되나요? 입학, 학생들은? 초등학생? 네, 초등학생. 하고 학부모님들. 네, 반갑고요. 저는 세종에 있는 과학예술영재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 이익원입니다. 영재학교는 아마 들어보셨죠, 그죠? 네. 2012년도였던 것 같아요. 스티븐 잡스라고 하는,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스티븐 잡스가 췌장암으로 죽어요. 죽으면서 그 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인문학적인 길에서 공학자의 길을 가다 보니까 성공을 했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스템이라고 하는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한국으로 넘어와서는 스팀이라고 하는 융합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이제 교육 과정이 운영이 되고요. 또 한 가지 2015 교육 과정이 바뀌었거든요. 교육 과정이 거기서도 가장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게 융합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나라도 융합적인 인재를 키워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제 명분이었고요. 그래서 2012년도부터 그러한 영재들을 좀 키우자라고 해서 만들어진 학교가 준비를 해서 2015년도에 만들어집니다. 그게 이제 인근에 있는 세종특별자치시에 하나가 만들어지고요. 2016년도에는 인천에도 또 하나의 학교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과학예술영재학교는 2개가 한국에 있고 나머지 영재학교 6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국과학영재학교부터 뭐 서울, 경기, 대구, 광주 이렇게 이제 존재를 하고요. 저도 안 가봤지만 이스라엘이 좀 영재 교육을 많이 시작을 했나 봐요.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 유대인들이 노벨상도 많이 타고 어떻게 공부를 했느냐라고 해서 초창기에 우리나라 선생님들도 많이 그쪽에 가서 연수도 받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안 가봤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기는 과학과 예술 트랙이 따로 있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한 학교 안에 과학부와 예술고가 같이 있는 거죠. 같이 있어가지고 그 안에서 우수한 애들끼리 서로 교류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진행을 하더라고요. 뭐가 좋으냐라고 하는 것들인데 그래서 저희 학교도 처음 만들어질 때 그래서 트랙을 따로 만들자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그게 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과학을 중심으로 한 영재학교인데 좀 교육 과정은 약간 다릅니다. 약간 뭐가 들어가 있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융합이라고 하는 교과가 많이 들어가 있고 나중에 오시면 제가 안내를 잘 드리겠습니다. 한번 기회 되시면 오시고요. 그래서 학생들도 상당히 예술적인 감성을 많이 갖고 있는 학생들이 들어오고요. 그래서 그러면 너희가 갖고 있는 과학예술영재학교의 예술은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 리버럴 아트라고 하는 소양 교육으로서의 아니면 그 기부조의 배경이 되는 뭐 예술로서의 그 예술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 국한점은 어떻게 보면 과학을 아니면 수학을 열심히 하는 학생들을 키워서 나중에 미래에 우리나라 먹거리를 창출하는 학생들을 만들자라고 하는 취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학교 얘기 나온 김에 좀만 더 말씀드리면요. 나중에 광시중학교 오셔갖고 저희 학교 와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아마 신부철 선생님이 추천서 써주면 아마 거의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하게 있는데 네, 학생들도 좀 그런 꿈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학점제로 진행이 됩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학생들이 고등학교 때부터 자유롭게 자기 과목을 선택을 해서 자기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학점을 이렇게 이수를 하고 졸업을 할 수 있게끔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들어오기는 상당히 힘들어요. 전국에서 가장 아마 경쟁률이 높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25.5대 1. 그래서 뭐 80명, 90명 뽑으면 2,500명 가량 정도 학생들이 와가지고 큰 학교 2개 학교 빌려갖고 시험 보고 하는 그런 소동도 일어나고는 있는데 아마 내년부터는 조금 더 뭐 지역에서 뽑는 학생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조금 더 수월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교장 선생님 말씀해 주셨던 자유롭고 재밌고 즐겁게 다닐 수 있는 학교를
고등학교에서도 만들어 보고자 저희가 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제가 고민을 좀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나라 초, 중고 학생들 중에 그 과학 프로젝트 제작을 제가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 프로젝트 제작을 도와주고 있고 그 프로젝트를 나중에 이제 국내 대회에서 해외 국제 대회까지 이렇게 내보내주는 역할을 좀 2003년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17회가 돼가고 있고 많은 학생들을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잘 나간다는 학생, 어떻게 보면 약간 그쪽에 몰입돼 있는 학생들. 그래서 그런 학생들이 대체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리고 어떠한 시각을 가지고 학생들이 활동을 했는지라고 하는 것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그 전에 뭐 시대는 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같이 좀 고민을 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합니다. 얼마나 시간 있나요? 네. 얼마나 시간 주실 수 있어요? 20분 드리겠습니다. 20분? 아, 네. 죄송해요. 제가 아닙니다. 많이 빨리 시간을 얘기하겠습니다. 그럴까? 네. 자, 무슨 지도인지 잘 아시겠죠? 코비드 19. 그쵸.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마스크 끼고 수업하고 하는 일이라고는 전혀 생각도 못했죠. 온라인 수업 옛날에 가능했었거든요. 얘기가 나왔거든요. 근데 그게 2020년도에 시작되고 가능하리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코비드 19 자체도 코로나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것으로서 오는 팬데믹 현상이라고 하는 것들이 상당히 세상을 좀 곤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할게요. 그래서 그 전염병 단계를 보시면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아마 어제도 300명이 넘었죠. 그래서 아마 수능 때문에 2단계로는 격상을 못 시킬 것 같긴 한데 아마 조금 더 지나치면 2단계로 금방 갈 거고요. 수능 끝나고 아마 2단계로 금방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의 거리감 그리고 사람이 갖고 있는 상실감 그 모든 것들이 아마 우리를 지배하는 시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금년 여름에 시베리아의 위성사진입니다. 온도. 시베리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춥다고 하는 그 러시아 쪽에 북부 지역도 몇 도까지 올라갔냐면 45도까지 올라갔습니다. 단풍 사진 아닙니까? 난리가 난 거죠. 그리고 6달 가까이 호주에서는 산불이 일어났고요. 캘리포니아에도 금문교도 이렇게 불은 안 났지만 그 주변에도 불이 나가지고 상당히 큰. 이 지구 온난화라고 하는 기후 변화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요, 공장이 가동되고 있고 하다 보니까 북극에서는 빙하가 다 녹아서 해수면이 높아지고요. 해수면이 높아지면 또 그만큼의 다른 변화들 때문에 많은 것들이 아마 변화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을 좀 보시면요, 내가 하는 게 빠를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내가 할게. 그냥 얘기할게요. 자, 학생들 제가 선물 갖고 왔거든요. 혹시 어떤 단어 보이시나요? 영어. 난 자신 있다. 부모님들은 안 줄 거예요. 네. 헤이트. 또 다른 단어 보이는 학생. 얘기하면 돼. 아, 그것도 보인다. 보이는 학생 없어요? 네. 하얀색이 뭐예요? 네, 네, 하얀 네. 힌트 하얀색. 선물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얀색이 손 들었어요. 자. 여기 뒤에 맨디 학생인지. 자, 저 선물이야. 저기 맨디 학생 저기 다 저기 나중에 선생님. 보고. 여기 맨디 학생이요. 자, 뭐가 보이죠? 러브가 보이는구나. 선생님 좀 갖다 주세요. 주라세요. 즉시성. 네. 자, 똑같은 단어가 두 개가 있는데 어떤 단어가 보이느냐는 그 사람의 지금 마음 상태에 따라 다르다 그래요. 너는 엄마하고 끌려온 거지. 아니 밥 안 못 먹었니? 뭐 어쨌든 그렇다고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볼 것이냐라는 거거든요. 뭐가 보이세요? 사자가 보이죠. 자, 이게 광고입니다. 어떤 광고일까요? 맞추는 학생. 자, 이 광고인데요. 어떤 광고일까요? 어렵죠, 좀. 조금 뭐가 이상은 하죠. 네, 좀 이상하죠. 뭐가 이상하죠? 사자 눈, 그치? 맞췄어. 일로 와. 빨리 와, 빨리 와. 선물. 마지막 선물이야. 마지막 선물이야. 이제 안 물어볼게. 3학년이 자, 이게 무슨 광고냐면 호주에 제가 재밌어서 따온 사진인데요. 동물원 사진입니다. 왜 이게 동물원 사진이냐? 뭐냐면요.
캥거루가 새로 온 거예요. 그 동물원에. 캥거루가 새로 왔으니까 어떻게 된 거죠? 사자가 한 대 맞은 거예요. 네. 밑에 보면 캥거루가 도착했다라고 하는 광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캥거루가 왔으니까 우리 동물원에 와서 보세요라는 걸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여러분 콜라 좋아하시죠? 콜라 좋아하실 거예요. 어떤 콜라 좋아하시나요? 우리나라에 콜라에 40가지가 있다는 거 아세요 혹시? 가장 많이 먹는 콜라가 코카콜라하고 펩시콜라죠. 근데 뭐 롯데콜라 다 있습니다. 옛날에 아빠의 선택이라는 게 있었는데 아빠의 도전 혹시 그거 아시는 분은 저하고 좀 연배가 비슷하신 분들이고요. 네, 거기 보니까 40종류가 콜라가 나오는데 양대 산맥은 펩시콜라하고 코카콜라입니다. 걔네들이 이렇게 치사하게 싸워요. 어떻게 싸우느냐 이렇게 싸웁니다. 누가 공격을 했을까요? 펩시콜라 선전일까요? 코카콜라 선전일까요? 펩시콜라죠. 코카콜라 직원이 펩시콜라를 먹고 싶어가지고 펩시콜라를 갖다 코카콜라 통에다 담는 사진입니다. 근데 재밌는 건 저 눈빛이죠. 네. 그럼 가만히 있겠어요? 코카콜라에서는 이렇게 광고를 합니다. 잘 모르시겠죠? 네, 확대해 보겠습니다. 네. 이게 100년 동안 싸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틀려요. 어떻게 틀리냐? 저는 코카콜라 좋아합니다. 왜냐? 더 청량감도 있고 더 좋은 것 같아요. 더 턱 쏘고. 펩시콜라는 뭐냐? 좀 더 달아요. 그죠?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닭을 시키면 펩시콜라가 많이 오죠. 근데 이 전쟁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들고 갔느냐? 네, 여러분이 며칠 전에 있었던 미국 대선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무슨 뭐 무슨 벨트 막 이런 거 막 나왔잖아요. 그 라인하고도 연결이 돼요. 공화당 민주당하고 연결이 되고 이러한 통계를 잡아보면 상당히 재밌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알 수가 있어요. 뭐 자세한 말씀 빼고. 자, 우리는 상상을 합니다. 근데 그 상상이 나중에 실현이 됩니다. 예전에 재밌게 봤던 영화 그 드라마 중에 한 장면을 좀 보여드릴게요. 근데 누가 죽인다. 여보세요? 엄마, 태수가 죽었어. 야, 사람 바꾼기 아직. 이거 진짜야? 진짜일 것이지. 야, 어제가 꺼내는 순간 여자들 쓰러지고 난리도 아니었다. 야, 살살만 줘. 아, 멋지다. 근데 여기서 좀만 얇고 가벼우면 딱 좋을 텐데, 그치? 에이, 야, 여기서도 어떻게 잡아줘? 왜 아주 버튼도 다 없애고? 손가락 이렇게 하면 화면도 막 넓어진다 그러지? 아이 그 쓸데없는 소리 1등이지 왜? 아 핸드폰으로 TV도 보고 음악도 듣고 서로 얼굴 보면서 통화한다 그러지? 아 방도 좋은데 TV 박질러서 벽에 걸어라 에어컨도 천장에 달고 옛날 드라마인데요. 지금은 어떻죠? 20년이 지난 지금은 다 현실화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20년 후에는 이루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변화입니다. 이 변화. 노키아라고 혹시 모르시죠? 잘. 네, 북유럽에 있는 어느 나라의 핸드폰인데 이 노키아가 핸드폰 시장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럼 노키아는 뭐라고 생각했느냐? 우리는 핸드폰의 바이블이다. 그런데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느냐? 글로벌 금융위기에 갑자기 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2013년도에 노키아가 팔려버려요. 그럼 무슨 일이 생겼느냐? 네, 보시면 알겠지만 2007년도에 아이폰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아까 처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스티븐 잡스라고 하는 분이 나타나서 세상을 이렇게 한번 뒤져놓죠. 뭐 옛날 애플 컴퓨터부터 시작해갖고 그러면 미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아이폰이라는 건 뭐냐? 저희는 이제 아직 지금은 갤럭시가 오버됐습니다. 더 역전이 됐는데 하나의 문화를 만드는 거죠. 아이폰이 왜 대단하냐라고 하는 걸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요. 아마 아이폰 쓰시는 분은 있으려면 모르겠지만 아이튠즈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그때부터 뭐가 시작되느냐. 음원이라든가 그러니까 저작권이라는 것이 시작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뭐였냐. 불법 다운로드, 어둠의 경로를 통해서 저희가 음원도 받고 영화도 받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이폰이 나오면서 뭐가 시작됐느냐면 어플이라는 것도 생기기 시작했지만 또 한 가지 생긴 게 바로 뭐냐면 저작권이라는 게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공정한 돈을 내고 그것을 사고 파는 시대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업들을 보시면은 다 어떤 기업들이냐? 예, 핸드폰 아니면 스마트폰 아니면 웹에 관련돼 있는 회사들이 전 세계 1, 2, 3, 4위를 하고 있어요. 바뀌었습니다. 뭐가 바뀌었느냐? 예전에는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회사가 최고였죠. 그전에는 먹을 거를 만들어서 파는 회사가 최고였어요. 똑같더라고요. 의식주더라고요. 우리나라도 발전 단계를 보면은 의식주예요. 옛날에 먹는 거. 그래서 삼성이 먹는 거 갖고 장난치다가 뭐 이렇게 됐었죠. 그죠? 그 다음에 입는 거. 제일모직.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 다음에 뭐가 됐죠? 1980년대부터 우리나라 주거문화. 네, 아파트 사고 팔고 지금까지 그러고 있죠. 그 다음에 뭐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갈 차례가 됐는데 어쨌든 간에 예전에는 그러한 1차적인, 2차적인 산업이 가장 각광을 받았다면 지금은 어떤 산업을 하느냐? 플랫폼 사업입니다. 웹을 만들어서 구글이 하고 있는 게 뭐죠? 근데 왜 1위예요? IMF 이후에 지금 2020년도에 코로나 사태로 1위가 바뀌었습니다. 어디로 바뀌었느냐? 아마존으로 바뀌었죠. 그럼 아마존은 뭐 하는데요? 택배 회사죠. 글로벌 택배 회사예요. 플랫폼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그 이면에는 상당한 과학 기술력이 들어있어요. 중국에서 마윈 회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은 은퇴했지만 세컨드로 갔지만 그분이 생각했던 게 만들었던 게 뭐냐면 알리바바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알페이라고 그래갖고 중국에 가서는 알리바바 페이를 쓰고 있고요. 우리나라 삼성페이처럼요.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왜 알리바바입니까 했더니 중국 끝에서 끝까지 사람이 춘절에 이동하려면 일주일이 걸린대요. 그죠? 기차 타고 오토바이 타고 이렇게 갑니다. 그러나 어떤 택배도 2박 3일은 간다는 거죠. 그 네트워크 시스템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알리바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학생들도 그렇고 부모님들도 그렇고 나중에 얘네들 뭘 해먹고 살아야 되나라고 했을 때 그런 것들을 한번 좀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몇 년 전, 저 어렸을 때는요, 뭐 초등학교 애들한테 너 뭐 할래? 그러면 과학자가 최고 많았어요. 진짜입니다.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너 뭐 할래? 했더니 그때는 교사가 최고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 교사가 5위, 10위예요. 그럼 1위가 뭐냐면 얘입니다. 얘가 누군지 아세요? 유튜버입니다. 유튜버. 크리에이터라고 그러죠. 얘가 몇 살이냐면요. 되게 어려요. 7살인가 8살이에요. 한 해 얼마 받냐면요. 120억을 받습니다. 그럼 얘가 뭐 하느냐? 아주 쉬운 걸 해요. 새로운 장난감 언박싱 해갖고 갖고 놀면 그게 하나의 유튜버 재료입니다. 그러면 장난감 자기가 지금 살까요? 다 오죠. 전 세계에서. 지금 초등학교 애들이 재밌더라고요. 중학교 애들도. 지금 모르겠어요.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은 처음에 뭘 찾을 때 뭘로 찾으세요? 교장선생님? 검색 엔진 뭐 쓰세요? 네이버를 많이 써요. 네이버. 구글하고. 초등학생 뭐 써요? 또 다른 게 있어요? 바뀌었더라고요. 초등학생 뭐 숙제를 안 내는구나. 우영 학생 뭐 하세요? 네, 유튜브 봅니다. 여기 구글 쓴대요. 요새 애들은요 유튜브 보더라고요. 유튜브 찾아요. 유튜브로 유튜브 견전지 교체법부터 시작해서 그걸 다 봅니다. 애들이. 그러니까 누워서 이거 하는 거죠. 바뀌었어요. 저도 이제 크롬 뭐 이렇게 구글 쓰는데 바뀌고 세상은 이렇게 애들도 바뀌고 계속 바뀌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 정도 애 하나 있으면 괜찮지 않을까요? 스튜디오가 있습니다. 얘는 스튜디오도 있고 작가도 있고 다 있긴 해요. 어쨌든 간에 뭐 넘어가도록 하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의 미래 지금 초등학생들은 잘 안 나올 겁니다. 네, 선생님, 네, 유튜브가 구글이 갖고 있죠. 네 샀습니다. 그렇죠. 네, 구글이 대단한 부자예요.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카멜레온과 공룡은 같은 동시대에 있었던 종족들인데 하나는 없어졌죠. 하나는 왜 그랬을까요? 변신. 진화. 그렇죠. 변화입니다. 변화에 적응하지 않는 자는 망하는 거죠. 똑같아요. 우리 교육도 똑같고 우리 사회도 똑같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미래를 리더해 나가면 돼요. 그럼 이제 크리에이터, 다시면 창의적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 빨리 적응해야 됩니다.
핸드폰 한 템포 두 템포 늦춰지면 아마 부모님들도 좀 지나시면 아마 힘드실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힘든 이유가 그거죠. 인터벌이 생겨버리니까. 그러니까 계속 변화되고 계속 학습을 해야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평생 학습이 돼야 될 거예요. 왜? 핸드폰 써야 되니까. 그죠? 뭔가 새로 생기고 있고요. 예전에 핸드폰 갖다 대면은 돈 결제될지 누가 알았겠어요? 생체 인식으로 가지 않을까요? 좀만 더 지나면 지문 인식? 그죠? 집에 있는 돈하고 연결시켜갖고 그냥 빠져나가게. 왜냐면 핸드폰 자체도 귀찮아질 수도 있다는 거죠.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근데 그 상상력은 누구한테 오느냐? 아마 여기 앉아 계신 선생님도 아니고 학부모님도 아니고 아마 여기 앉아 있는 학생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인 자극을 주고 변화를 줘야지만 애들은 변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구글에서 수업을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근데 이 정도 수업을 해야 애들이 좀 쳐다봅니다. 이게 진짜 구글 클래스예요. 이게 구글에서 하는 거 있는 수업입니다. 뭐 다른 수업도 많은데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4년 전인가 5년 전에 알파고라고 들어봤죠?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시대가 오기 시작해요. 2018년도에 다보스 포럼에서 처음 나온 게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1차 산업혁명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1차 산업혁명. 1차 산업혁명은 뭐가 발전됐기 때문이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증기기관입니다. 대량 생산이 된 거예요. 2차 산업혁명은 뭐냐? 전기입니다. 전기. 그때 가장 스타가 누구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에디슨입니다. 돈 번 사람 단 사람도 있지만요. 3차 산업혁명의 가장 키워드는 뭐냐? 인터넷입니다. 컴퓨터에. 그럼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누가 있냐요? 돈을 갖다 그 문으로 집어넣는 사람이 있습니다. 빌 게이트. 그죠? 일을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티븐 잡스.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된 거죠. 그럼 4차 산업혁명은 뭐냐? 아직까지 정의는 내리지 않고 있거든요. 인공지능일 것이다, 드론일 것이다 등등등 아직까지 얘기는 많아요. 이게 미래를 바꿀 7가지 지금 어쩌고저쩌고 많이 있는데 지금은 대세는 인공지능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인공지능이 우리한테 현실감으로 다가올 때가 바로 언제였냐면 바로 이 알파고였습니다. 이세돌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에 지금은 퇴임했어요. 퇴임했는데 바둑을 뒀죠. 근데 문제는 여러분이 결과를 아실 겁니다. 4번 지고 한 번 이겼죠. 한 번 이긴 게 또 문제예요. 왜? 인공지능을 100% 믿지 못하는 거죠. 내 배를 가르고 수술하라고 내 배를 내줄 수 없는 거예요. 왜? 25%는 질 수 있으니까. 그럼 사람이 정확하냐? 아니죠. 80%는 기계가 정확한데. 그게 자꾸 이제 변화가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이게 작년 건데요. 잠깐 보시겠습니다.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 알파고를 뛰어넘는 새로운 버전의 알파고 제로가 등장했습니다. 독학으로 바둑을 배웠다고 하는데요. 기존 알파고에 100전 100승을 거두는 압도적인 능력을 갖춰서 인공지능 연구에서의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성호 기자입니다. 구글 뒷말기의 창업. 네, 내용 되게 길어요. 생략하자면 예전의 알파고는 2000년 동안 있었던 모든 기보라고 그럽니다. 바둑을 두는 패턴을 다 외운 거예요. 학습시킨 겁니다. 사람들이 다 해줬겠죠. 어떻게든. 그죠? 누가 어떻게 두면 어떻게 돌아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인공지능은 그 다음은 어떻게 두는 게 가장 좋은 수겠다라는 걸 이제 카운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얘는 달라요. 뭐냐? 바둑이라는 것은 검은 돌, 흰 돌이 있고 검은 돌 다음에 흰 돌을 하나씩 넣는 거야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얘기했어요? 애들보다 못하죠. 오목보다도 못한 수준이에요. 그런데 얘는 스스로 어떻게 하냐면 그거를 학습해 나갑니다. 그걸 우리 기계학습이라고 그래요. 그러고 나니까 무슨 일이 생기느냐? 훨씬 더 넓은 망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컴퓨터가 스스로 뭘 한다? 학습을 하는 시대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데이터베이스보다 훨씬 뛰어넘는 정보를 갖게 되더라라는 거죠. 아마 부모님들은 어렸을 때 터미네이터를 많이 보셨을 거고요. 지금도 보니까 가끔 명절 때 하더라고요. 터미네이터 영화가 바로 그거죠. 인공지능이라는 알고리즘을 처음 만든 과학자를 죽이러 미래에서 오는 거죠. 왜? 걔 때문에 기계와 인간이 싸움이 나기 시작했으니까. 그런 시대가 오지 않으리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들입니다.
그 예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바둑계를 평정한 인공지능 알파고 참 대단하다 싶으면서도 인간을 뛰어넘는 AI의 모습에 충격을 받기도 했는데요. 페이스북 AI 연구소의 두 채팅 로봇이 자기들만이 아는 언어로 대화하는 것 같은 모습에 개발자가 놀라서 시스템을 강제로 종료시키는 일이 있었습니다. 영화 아이언맨에 보면 아이언맨의 인공지능 비서 자비스가 등장합니다. 시키는 일을 하고 아침에 먹은 음식도 알려주고요. 심지어 비아냥거리기까지 합니다. 실제로 페이스북이 자비스 개발에 나섰는데요. 일정을 알려주고요. 또 그날 입을 옷도 추천을 해줍니다. 잠시 뒤면 옷이 이렇게 날아오는데요. 또 장난도 칠 줄 아는 인공지능 비서, 이런 역할을 하려면 사람처럼 생각하고 분석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겠죠. AI 로봇에게 그런 학습을 시키기 위해서 인간의 실제 대화를 모방하게 하는 방식으로 채팅 로봇을 훈련시키기 시작했고요. 그 과정에서 이런 대화가 나온 겁니다. 채팅 로봇은 밥과 앨리스의 대화입니다.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한 건데요. 밥이 공은 0을 4개라는 말을 하자 앨리스는 너나 모든 것, 그 외 모든 것이라고 답하고요. 또 밥이 공은 공을 4개라고 말을 하자 앨리스는 나, 할 수 있는 나, 그 외 모든 것이라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버그일까요? 버그라고 하면 오류. 대화한 걸까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뇌의 인지 구조, 그걸로 이제 저희가 이제 신경망 학습 이론이라고 합니다. 그 이론과 아까 얘기했던 빅데이터, 그 다음에 머신러닝이라는 기법을 집어넣어가지고 채팅 로봇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이제 표정을 보면 감성 로봇을 가고 있습니다. 카이스트에서 하고 있는 인공 로봇 연구소에서 하고 있는 것은 감성 로봇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분 나쁠 때 내 기분을 풀어줄 수 있는 로봇인 거죠. 그러려면 내 음성, 내 표정, 그 모든 액션, 제스처 같은 걸 다 읽어서 걔는 그걸 인지하고 어떻게 얘를 트리트먼트를 해줘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까지 고민을 하는 시대가 왔거든요. 근데 그것이 좀 더 지나치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기느냐, 이런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자녀분들이 나중에 뭐 했으면 좋겠어요? 학생들한테 물어봐요. 너 나중에 뭐 할래? 대답 안 하죠. 아까 상담 선생님이 계셔야 대답을 할 텐데. 어쨌든 예. 애들은 두 가지 탈을 쓰고 있습니다. 학교에서의 탈과 집에서 탈은 많이 달라요. 어쨌든 간에 너 직업 알고 있는 게 몇 개 있니? 하면 애들이 한 200개 됩니다. 자기 주변에 있는 직업들이 많이 나와요. 알래스카에 가면은 하얀색이라는 흰색이 80가지가 있답니다. 왜냐면 거기는 거의 하얀색을 보니까. 네. 제가 탄자니아를 좀 다녔는데 탄자니아는 40가지 검은색이 있더라고요. 흑인이 40종류가 있더라고요. 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나? 또 조심해야 되는데. 어쨌든 네. 빨강 검정, 검정 검정이 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는 환경에서의 잡이 많이 나중에 직업이 선택이 될 거고요. 통계학적으로 내가 나중에 뭐 해먹고 살래? 라고 묻고 봤더니 처음 했던 아르바이트로 가는 애들이 30%가 넘더라고요. 첫 경험을 잘 시켜주셔야 됩니다. 애들을 뭐 시키고 싶으냐고. 옛날부터 있었잖아요. 공자시대 때 맹모 삼천지교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왜 이 학교를 보내야 되는지도 아시겠죠. 뭐 어떤 애를 키우고 싶다고 한다면. 네. 그래서 한 가지만 더 영상을 보여드리면요.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마이클 오스본 교수가 700여 개의 직업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가 아주 충격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20년 안에 사라질 여러분의 직업입니다. 이거 보면 애들이 다 놀래요. 왜? 하고 싶어. 왜 교사 있나요? 교사요. 솔직히 여러분 그 초등학생들한테 물어볼게요. 자, 내가 가르치는 게 좋겠니? BTS가 가르치는 게 좋겠니? BTS. 봐봐요. 이렇게 된다니까요. BTS 몇 명인지는 전 몰라요, 솔직히. 미안해. 근데 나이가 좀 많더라, 생각보다. 근데 BTS가 제가 이제 전공이 화학인데 화학을 저보다 못할 수도 있지만 뭐 시나리오대로 잘 수업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 영상 전곡으로 다 뿌리면은 애들이 더 잘 볼 거려? 또 뭐 블랙핑크 맞나? 그죠? 선생님들 조심, 나중에 근데 저희 때까지 괜찮을 것 같아요. 요리사 안 된다. 아시죠?
커피 서빙까 제조해서 서빙까지 하는 로봇 나왔습니다. 지금 엑스포 같은 데가 많이 활동하고 있고요. 초밥 만드는 기계, 면 자르는 기계, 요리하는 기계 다 해서 서빙까지 다 해줍니다. 앉아갖고 타블렛 누르면 자기가 앞에 딱 오고 자기 삼성페이 딱 하면 끝나버리는 거죠. 공인회계사 다 필요 없죠. 네. 의사, 판사. 판사도 좋을 것 같아요. 왜? 법대로만 해석하면 되잖아요. 요새 판사, 검사 되게 말 많잖아요. 그죠? 뭐 돈 받고 했느냐 어쩌죠. 또 공정할 수 있잖아요. 도서관 사서 이발사. 머리 치고 좀 무섭겠다. 이발사는 귀 자르면 어떡해요. 어쨌든 공제사 등등등 우리가 알고 있는 택시 운전사는 이 중에서 가장 먼저 없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 시운전도 하고 있고요. 자율주행 자동차 있고요. 여러분 아마 카카오 택시 하고 있으시잖아요. 카카오 택시에다 결제하면 내가 오면 차 왔다가 타고 가면 끝이에요. 내가 운전하고 싶다? 그 운전을 갖다가 대신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어디냐? 여러분이 알고 있는 테슬라입니다. 테슬라가 전기 자동차가 목표가 아니에요. 플랫폼이에요. 무슨 플랫폼이냐? 사람을 이동시키는 플랫폼이에요. 전기 자동차니까 전기 충전시켜 놓으면 내가 원할 때 테슬라 차가 와가지고 나를 싣고 데려다 주고 그럼 나는 거기서 결제하고 끝나는 거죠. 이제 자동차 필요 없습니다. 자동차 필요 없고요. 뭘 하시면 된다? 네, 테슬라 코드만 누르면은 자기가 내가 다른 차도 이렇게 쓸 수 있는 시대가 분명히 올 거다라는 거죠. 그럼 학생들이 고민이에요. 지금 이제 부모님들은 어쨌든 지금 잘 자리 잡고 잘 살고 계시잖아요. 그죠? 잘 못 살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근데 이제 얘네들이 문제예요. 앞으로 20년 후에 뭘 시켜야 되나? 단연컨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애들이 해야 될 건 뭐냐? 앞으로 직업을 만드셔야 돼요. 지금 알고 있는 직업을 하려면 분명히 많은 애들이 와서 경쟁을 해야 될 테고 살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뭐 창의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그죠? 문제를 잘 푸는 학생이 학교 다닐 때는 이쁨 받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어떤 학생을 만들어야 되느냐? 문제를 만드는 학생을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그 문제가 또 사고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또 사고치고 하는 애들이 또 사회성 좋아가지고 나중에 돈 잘 버는 친구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그건 뭐 다른 얘기고. 그래서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액션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시대에 이렇게 대비할 수 있는 학생들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짧은 시간 동안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신부철 선생님이 이러는 거 보니까 빨리 끝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쑥 빠져가지고 좀 그랬습니다. 이거 2시간 넘게 내용이라 나중에 한번 시간 더 주시면 한번 와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여러분 그 또래 친구들 얘기 하나만 좀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좋아하면 이렇게 되느냐라고 하는 건데 충남의 중학생들이었습니다. 충남의 중학생들이 산에 들러 돌아다니면서 뭘 했느냐? 거미를 관찰을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거미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는 짓을 발견합니다. 자, 뭐 할까요? 거미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짓. 아, 잡아먹는다. 쪽 빨아먹는 거. 빨대 꽂는 거. 빨대 꽂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어. 벌레 잡기. 벌레는 거미줄 잡을 거 아니야, 그지? 네, 거미줄 관리를 해줘야 돼. 그치? 거미줄을 치든지 거미줄 관리를 해주든지. 알았어, 이따 선물 줄게. 그래서 한번 보세요. 거미가 대체 무슨 짓을 하는지 아침에 일어나서. 보셨어요? 다시? 자, 다시 보겠습니다. 못 본 학생들 위해서. 거미도 아침 부지런해야 돼요. 그죠? 부지런해야 됩니다. 밤이 되면 온도가 내려가면요. 이슬점 이하로 온도가 내려가면 습도가 포화상대 습도가 100% 넘으면 이슬이 생기거든요. 그럼 거미줄에도 이슬이 맺혀요. 그죠? 근데 그 이슬 맺히는 거를 거미는 싫죠. 왜? 텐션이 떨어지니까 나비가 이렇게 지나가면 끝나잖아요. 붙잡아야 되는데. 그래서 물방울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는 물 다 먹으면 배부르니까 이렇게 튕겨내잖아요. 그죠? 튕겨내고 드라이한 상태로 잘 벌이나 벌레 같은 걸 포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요. 이거를 중학생들이 처음으로 발견을 합니다. 이 영상 찍어갖고요. 전국 과학전람회 대통령상을 탑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안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여러분이 헤이트라는 단어와 러브라는 단어가 교묘하게 섞어놨지만 자기가 보고 싶은 것들을 보는 게 맞아요. 그리고 그걸 보는 걸 부모님들은 지지해 주셔야 됩니다. 왜? 얘는 다른 길로 가야지만 성공할 수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많이 가는 쪽으로 가면 편하게 살 줄은 몰라도 가슴 뛰는 삶을 살 수 없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20년 후에 실직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직업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만드는 학생들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 학생인데요. 이 학생은 이게 너무 어렵다. 얘는 빼자. 2012년도입니다. 안드레카라고 하는 미국 학생이에요. 16살입니다. 여러분하고 나이 차이 많이 안 나요. 그죠? 뭘 만들었냐? 췌장암 진단 시약을 만듭니다. 2012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다고 그랬죠? 2011년도? 이런 거예요 아마. 스티븐 잡스가 췌장암으로 죽죠. 1년 만에 만든 건 아니지만 췌장암 진단 시약을 만듭니다. 누가? 고등학생이에요. 우리나라 어떤 중학생이에요. 아직까지 논란이 있습니다. 애들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친구가 실험했던 건 어떤 실험이냐면 60%가 컴퓨터 실험이에요. 구글로 실험합니다. 췌장암 치면 나와요. 관심이죠. 유튜브 보면 나옵니다. 그럼 췌장암의 문제가 뭘까? 봤더니 자각 증상이 느끼면 너무 늦은 거예요. 3기예요. 죽어야 돼요. 3개월에서 5개월 내에 죽습니다. 그리고 췌장암은 또 재발률이 높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친구가 생각했던 게 뭐냐면 그럼 빨리 진단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럼 췌장암 진단하는 방법 뭐가 있을까? 또 찾아봅니다. 메소텔린이라는 물질이 나온대요. 여러분 그 입냄새에서 포름알데히드가 많이 나오면 폐암에 걸렸다는 확률이 높습니다. 무슨 말인지 되시죠? 뭔가 엔티한 뭔가가 있으면 발산하는 물질들이 틀려요. 뭐 황달에 걸리면 오줌 색깔이 노래지고 하는 것처럼 뭔가가 액션이 있어요. 분명히. 시그니처가 있다고요. 그런데 췌장암 걸리면 뭐가 나오냐? 메소텔린이 나옵니다. 그럼 메소텔린이라는 물질을 잡아만 내면 돼요. 자, 이때부터 과학입니다. 메소텔린이라는 물질을 잡아내는 놈은 뭘까? 수업 시간에 들었던 선생님 수업 잘 들었더니 선생님이 뭘 얘기했느냐면 탄소 나노 튜브라고 하는 CNT를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CNT와 걔를 갖다 붙이는 거죠. 붙이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뭔가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 친구가 썼던 건 바로 뭐냐면 전기 저항값이 달라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발표를 되게 재밌게 해요. 어떻게 재밌게 하느냐? 저는 췌장암 진단 시약을 만들었는데 정확성은 90% 이상, 속도는 기존 센서보다 28배, 가격은 10,000배 이상 저렴합니다. 그러니까 과학자들 물어보죠. 어떻게 했길래? 그 다음부터 설명을 하는 거죠. 1등합니다. 이 학생이 상금이 75,000불. 그리고 베스트 오브 베스트상, 골든무어상이라고 하는 게 75,000불. 그러니까 고등학생으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상을 받게 되죠. 그리고 부상이 뭐냐? 노벨 시상식에 갈 수 있는 고등학교 애 중에 하나로 갑니다. 그럼 노벨 시상식에 앉아갖고 연미국이 다 부르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몇 번 왔었어요. 지금 이제 나이가 꽤 됐겠네요. 2012년도니까. 아직까지 논란이 있긴 하지만 여러분 아직 초등학생이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이제 별로 안 남았어요. 여러분 또래 친구들은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미치면 됩니다. 아까 유튜브도 보여드렸죠. 하면 돼요. 자기가 관심 있고 잘할 수 있는 것들을 하면 돼요. 뭘 할 거냐라는 것은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거죠. 이 친구는 뭘 만들었냐면요. 날개가 없는 드론 만든 학생이에요. 독일애거든요. 이보라고 하는 독일 학생인데 날개가 없는 드론. 처음에 독일에서 그런 이론이 나왔대요. 근데 아무도 시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그걸 만들어 갖고 왔더라고요. 대단한 학생들이죠. 고등학생들인데. 이 학생이 뭘 만들었냐? 유리창 닦는 로봇. 드론인데 유리창 닦는 드론. 근데 유리창 닦는 게 뭐 어렵냐라고 고층 빌딩에 생각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닦았는지 안 닦았는지 이제 해야 되잖아요. 더럽다고 하는 정의도 좀 찾아야 되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리고 작년에 1등한 학생은 바로 뭐냐? 이제 머신러닝이라는 게 드디어 나오기 시작합니다. 척추 수술을 하는데 나사를 박을 때 어디를 박을 거냐라는 문제예요. 척추에 이렇게 휘어 있으면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걸 갖다가 머신러닝이라는 기법을 써가지고
외과 수술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겠다. 그랬더니 훨씬 더 어떻다? 정확하고 치료 시간이 줄어들더라. 라고 하는 작품을 갖고 온 학생입니다. 이러한 대회가 있습니다. 이 대회가 ISEF라고 하는 인터내셔널 사이언스 앤 엔지니어링 페어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2003년부터 우리나라 학생들을 뽑아가지고 그 대회에 내보내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애들도 상당히 아까 지금 설명을 생략했지만 우수한 애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러한 꿈을 가지고 한번 고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시도해보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부모님들이 보내주고 싶다고 한다면 외국에 이런 대회를 한번 보여주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교육부에서 과학교사들 이렇게 연수 보내주거든요. 근데 놀러 다녀요, 솔직히 이렇게 학교 그러니까 사진 한번 찍고. 근데 저는 제안하고 싶습니다. 가서 선생님들이 이 대회를 일주일 하거든요. 일주일 동안 보고 와라. 그럼 대체 애들한테 뭘 가르쳐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 건지를 알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대회는 역사와 전통성을 갖고 있는데 노벨리스트가 와서 심사를 하십니다. 직접 오셔갖고요. 그것도 수당도 안 받고 오시더라고요. 노페이로. 그래서 올드 사이언티스트와 영 사이언티스트가 교류하는 장소입니다. 이 안에 왔다는 것만으로도 학생들은 상당히 큰 어워드가 되는 거죠. 2008년까지 우리나라에서 이 대회 갔다 오면 카이스트 무시험 전형 입학시 시켜줬어요. 그리고 외국 애들은 왜 이 대회를 가려고 그러느냐? 미국 애들도 MIT부터 시작한 아이비리그라고 하는 하버드 등등등등을 갈 수 있는 티켓을 줍니다. 따라서 이 대회에 간 것만으로도 상당히 큰 어워드가 되는 그런 대회가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중고등학교 시절에 이러한 꿈을 가지고 한번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진짜 마지막입니다. 2002년도부터 제가 3M 사이언스 캠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좀 오래됐죠? 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냐면 중학생들 캠프예요. 내년에 금년도 하는데 내년에 여러분들이 지원을 하셔서 캠프에 오시면 제가 잘 가르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영재고나 과학고 가려고 하는 애들이 가려고 하는 캠프다라고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스스로 최고의 캠프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무료고요. 3박 4일 동안 이루어집니다. 금년에는 온라인상으로 진행이 되는데 아마 주변에 있는 선생님들도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주시고요. 또한 도와주시는 선생님도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같이 오셔갖고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여기 초등학교 학생들도 나중에 캠프에 오셔가지고 같이 저하고 활동하고 만약에 저는 기억을 못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저를 기억한다고 그러면 저 선생님 광시중학교 들었던 학생인데요 그러면 제가 먹을 거 좀 더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간식, 치킨 뭐 이렇게 제가 조금 높아요. 거기서 조금 높아요. 상임위원장이라 조금 높아요. 잘리기 전까지는 그렇습니다. 내년 여름에 할 거예요 아마. 코비드가 조금 이렇게 하면은 내년 여름에는 전국적으로 할 거고요. 금년에는 온라인상을 하고 아직 여러분은 아직 중학생이 안 됐으니까 내년 1학년 들어오면 선생님하고 꼭 만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상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